인간의 뇌와 기계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뇌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뇌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대표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내일 수업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죠. 사실은 저도 답이 없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법. 사실 나라는 존재는 평생 알아가는 거라서 이게 정말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나야! 찾았어! 찾을 수 있는 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좀 재미있게 30분 동안 여러분과 뇌과학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얘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를 던지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가 뇌를 왜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힘드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뇌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뇌가 없으면 좋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뇌를 많이 쓰면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게 근육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우리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한 20에서 25%를 소모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정말 한 10km, 20km 뛴 것만큼이나 정말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게 우리 뇌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가끔은 내 뇌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뇌를 왜 가지고 있냐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던 질문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죠 라는 답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뇌를 갖고 있다. 자, 이걸 믿었던 분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처음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생각을 기계도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뇌를 흉내낸 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뇌는 생각을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더 큰 건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가 생존을 못하면 생각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만 뇌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렇다면 뇌가 없는 애들은 생존 안 하나? 식물도 생존을 잘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 박테리아, 아메바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생존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뇌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뇌가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박테리아나 아니면 식물이나 대부분의 이 조금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말하는, 또는 인간처럼 뇌가 없는 생물들의 경우에는 타고난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으니까 내 프로그램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라는 거는 내 프로그램은 바꿀 수 없는데 복불복으로 내가 살다가 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살아남고,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죠. 자, 근데 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균도 단세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뇌의 반대말로 생각 안 하는 존재를 단세포냐? 아메바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메바, 단세포, 그 박테리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얘는 무조건 자기 생존에 필요한 당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비돌기도 하다가 직진으로도 가다가 무조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은 쪽,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꿀 빨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무조건 당이 높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쪽에 갔더니 독도 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독이 뭔지도 알 수 있는 그 DNA를 갖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고 그냥 무조건 당을 향해서 가는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당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꿀 좋아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쪽으로 갔다가 안 좋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내 본능이, 내 유전자가 저기로 가라, 달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난 배웠어, 저쪽으로 가면은 독도 있는데 그럼 살아남기 어려워 라고 타고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야 다른 DNA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는 이런 경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뇌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데, 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이 출연한 내일 수업이란 이름에 이미 이게 있는데요. 뇌가 유전자나 아니면 뇌가 없는 존재들보다 더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일을, 나도 모르는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뇌는 프리딕션 머신이다, 예측 머신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미래를 예측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무조건 다 쌓아놓는다고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데이터 중에 어떠한 데이터가 나에게 쓸모있는 데이터인가 골라서 학습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미래를 잘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내일일지 모르는 내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뇌는 끊임없이 평생 동안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일 수업이라는 오늘 제가 참여한 이 코너와 이 프로그램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뇌는 생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자,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미래가 사실은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와,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고 좋은 분들 만났다 이러고 내일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오늘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 배운 게 있으면 그것이 내일도 쓸모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갔을 때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 전체에 한 80개 정도 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를린에 있는 당시에 이제 기거렌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 연구소에 엄청 멋진 뇌과학 그 수업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Finding certainty in a fundamentally uncertain world.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확실함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뇌과학 수업이에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뇌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알 수 없는 세상인데 그 안에서 뇌는 어떤 역할을 받았냐? 불확실하다고 살면 어떻게 살아? 확실한 게 뭔지 찾아내. 해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뇌는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또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그나마 확실하다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성을 찾는 역할을 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아 나가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거 믿을 만한 데이터네. 그럼 실제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내일은 해가 뜰 거예요 라고 일단 확신을 가지고 뇌가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뇌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오늘 조금 비유적으로 가져오려고 이런 비유를 또 갖고 왔어요. 사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용문인데요. 뇌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는 마치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을 생각할 때,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가 바다에 나가면요 엄청 위험해요. 이 바다를 항해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안전하게 있으면 사실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계속 안전함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거는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나는 항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망망대해에 나갔는데, 사실은 바다가 정말 매 시각 변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를 알면서도 도전하는 항해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를 어떻게 항해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풀면서 다시 뇌과학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항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자, 우리가요 바다를 건너서 어느 목표로 가려는 그 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었고 배를 타고 가요. 그럼 이 배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 노를 젓거나 아니면은 모터를 돌려가지고 저기가 목표야, 난 저기까지 갈 거야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최고의 그 연료를 소모해서 쭉 목표까지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이제 엔진이 있는 배들 가는 방식이고, 또는 예전에 가까운 거리는 노를 저어서 가던 방식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연료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내가 목표가 저긴데 연료는 이만큼 갖고 왔는데 쭉 나가도 이렇게 바람이 반대로 불고 파도도 높이 치고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돛을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연료를 가득 싣고, 그게 인간이라는 어떤 동력을 사용하건 모터를 사용하건 그 동력을 사용해서 가는 것보다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돛을 달고 가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바람이 어디서 오지? 바람을 매시각 읽어내야 되고요. 파도가 어디서 오지? 물결을 읽어내야 되고요. 그럼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세상 속에 나를 맞춰가는 법만 배우면 어느 목표 지점이건 내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해하는 법인데, 사실 뇌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고 내가 알던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모르던 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나는 그 변화에 계속 적응을 해나가면서 바람이 여기서 불면 거기에 맞추고 저기서 오면 이렇게 맞추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쭉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현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딱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는 게 좋은 길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돛담배처럼 어디서 흐름이 생겨나고 있고 파도는 어디서 오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를 배워가면서 나아가야 목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요 비유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돛담배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해요. 목표를 향해서 직진을 못합니다. 항상 지그재그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해를 할 수 있으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근데 우리 뇌가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변할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배웠으니까 이리로 가다가 이걸 배웠으니까 저리로 가다가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나는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로 보게 되면 또는 비행기로 보게 되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알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별을 보고 알기도 하고 나침반을 통해서 쭉 계산해서 알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설정할 수 있는 게 항해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이 항해를 할 수가 있고, 흐름을 또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뇌과학 얘기가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유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들은
주변에 어떤 파도가 치고 있는가, 어디로 흐름이 가고 있는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뇌가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자, 정리해 보자면 뇌는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뇌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뇌는 심지어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도 그래, 알 수 있어 라고 일단 믿으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요, 방금 같은 항해는 우리가 기계나 알고리즘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인간의 뇌와 기계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뇌와 기계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또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걸 딱 하나의 예로 정리를 해요. 인간의 뇌가 기계가 어떻게 다른가? 감정도 있다, 뭐 창의성도 있다, 아니면은 뭐 인간의 뇌는 또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 때문에 생겨났어요. 우리 뇌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뇌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다른 거는, 기계와 다른 것은 우리는 다른 존재를 늘 생각하고 있고, 늘 생각하려고 짐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뇌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도, 감정도 생겨났고,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도 생겨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 보셨어요? 옆에 컴퓨터가 꺼질까 봐 걱정하는 기계, 옆에 차가 뭐 할까 봐 걱정하는 뭐 자동차, 아직 없죠. 사실 기계들은 다른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경우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 생각입니다. 내가 이걸 배우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내 배우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은 어떨까라고, 사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거의 대부분 뇌를 쓰는 일들은 다른 사람과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요, 다른 사람과 늘 연결이 돼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럴듯한데, 나 이해 갔어, 나 정말 공감해 라고 끄덕끄덕 하고 계시면,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 유리 하송 교수의 연구 결과와 그 이후에 이어진 수많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 뇌가 보이고 있는 뇌파의 패턴과 활성화도와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의 뇌의 활성화도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시간차를 약간 두고 싱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뇌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면 그 음악을 갑자기 여러분도 똑같이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의 뇌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로부터 배우고 있는, 그것이 인간이 특별한, 연결되어 있는 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의 뇌가 진화해 오던 과정에서 한 2만 년, 3만 년 전부터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인간의 뇌가 그 유전자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거의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동굴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우리와 지금 현대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도 떨어져 있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뇌와 큰 차이가 없는 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인류학자들과 뇌과학자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뇌와 뇌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읽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 인류의 발전을 보게 되면 이제 활자의 발견, 책의 발견, 엄청난 발견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방금 연결된 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대를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동수단의 발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더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까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지식과 정보가 사람들의 더 많은 뇌와 뇌가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혁신이 빨라지고,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회적 뇌 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연결 가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빠르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 같은 데를 보거나 독재 국가를 보면은 지식과 정보를 일부만이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갑자기 사회 전체의 혁신이나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계몽 시대로 가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게 되는 시대에는 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만 봐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능력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저는 이걸 이제 뭐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예를 들면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불과 200년 전에 유럽에서 연주를 제일 잘하던 연주자가 너무 어려운 곡이라고 이런 곡을 어떻게 작곡해서 연주 못해라고 포기했던 곡이에요. 당시 두 번째로 연주 잘하던 사람이 내가 연습해볼게 라고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장영주 양 같은, 또는 초등학생 중에서도 뛰어난 친구들이 막 연주 잘하는 곡이 됐어요. 아니, 뇌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유전자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연주를 할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몇 세대가 안 되지만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수법이 선생님으로부터 제자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던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돼 라고 지식과 정보가 전달된 게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런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이 연결 가설은 기업 안에서도 해당이 돼서 서로가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사일로가 없고 정보 전달이 잘 되는 기업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브레이크트루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래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것도 연결을 통해서예요.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 굉장히 빠르게 이 지식과 정보가 서로 업데이트가 되고,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도와주게 되면서 우리가 사실은 몇 년 걸려야 될 것들을 단 1년 만에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적었고요.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무기는 뭘까? 바로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걸 공부해야 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한 답을 궁금해하는 여러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빨리 바뀌고 있는지를 조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최근에 한 50년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연결의 혁신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PC, 국가기관이나 연구소들만 갖고 있던 퍼스널 컴퓨터를 일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가정에 들어온 PC를 모뎀으로 연결하고 랜선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게 첫 번째 연결의 혁신입니다. 그 이전에 인류가 이런 연결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온라인의 세상이 열리게 됐던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고, 지금의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다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결의 혁신은 언제였냐? 2007년도에 엄청난 천재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의 세상이 열리게 됐고, 이 스마트폰의 세상이 2010년부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다니게 되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으로도 가게 됐는데, 이때는 스마트폰과 무선 와이파이와 그리고 앱스토어가 연결이 되면서, 심지어 이 스마트폰을 나만 이용하거나 어느 기업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리게 된 거고, 혁신의 속도는, 지식과 정보의 교류는 훨씬 가속화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모바일 인터넷의 끝단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연결 혁신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메타버스라는 연결의 혁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정보에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지식을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이rol로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메타버스, 찐 메타버스는 아직 안 왔는데, 이 진짜 메타버스는 언제 오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메타버스는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고, 그 인터넷은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공간을 사용해서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거를 알고리즘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알고리즘이 내 눈에도 정보를 보여주고, 헤드셋을 쓰건 선글라스를 쓰건 안경을 쓰건 렌즈를 끼건 이런 형태로 정보가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손을 움직이고
내가 몸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정보를 정말 잡아올 수 있고 키보드가 없어도 타이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게 진짜 메타버스인데 그 시작점에 우리는 있는 거죠.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크 주커버그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많은 이런 IT 기업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다 메타버스는 이런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다. 단순히 가상현실이나 게임 세상, 아바타 이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내 몸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안경 이런 것도 보고 있지만 선글라스도 보고 있고 가장 재미있는 거는 뇌과학을 사용한 웨어러블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을 차게 되면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를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손가락을 뭐 피아노를 칠 때처럼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처럼 신호를 보내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읽어내가지고 키보드가 없어도 이 사람이 키보드를 치려고 하는구나, 악기가 없어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구나 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에는 글래스로 정보를 주고 입력은 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팔을 움직여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접속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페이스북에서는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 뭐 로봇, 드론 이런 모든 기기에 연결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볼까요? 애플은 이런 웨어러블 차는 거 귀찮대요. 깔끔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 우리는 조금 더 프리미엄 하이엔드로 만들 텐데 조금 더 깔끔하고 멋진 걸로 만들래라고 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 똑같은데 원리가 좀 달라요. 이런 웨어러블 없이 애플 글래스가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온다는 그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애플 글래스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더가 4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 글래스, 애플 글래스만 끼면은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내 손을 얘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특허를 100개 넘게 내고 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표준화하는 작업을 이미 특허로 내고 있어서 내 손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때 눈에는 뭐가 보이나 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다르고 기술이 다른 거지 두 기업이 다 메타버스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삼성전자랑 협업을 한다라고 뉴스를 내기도 하고 게임 회사인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던 워크래프트를 만들었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를 또 인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하려고 하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다 같이 일하기 위한 어떤 업무 툴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에서 이 홀로렌즈나 이 기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태리에 있건 미국에 있건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업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얘기하고 있고 이걸 B2B로 하려고 해요.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지? 우리 홀로렌즈 사. 그러면 10,000명이건 20,000명이건 우리가 다 가르쳐줄게. 우리 거 쓰면은 기기를 사면은 우리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먼저 잡으려는 전략을 하고 있고 열심히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기업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타버스도 제페토와 뭐 이프랜드와 로블록스와 이것도 다 메타버스지만 진짜 메타버스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때 모바일 인터넷이 열린 것처럼 모두가 이런 웨어러블이나 헤드셋, 안경, 스마트 안경을 하나씩 갖고 있는 그 세상이 열리면 그러면 이제 진짜 메타버스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기를 대략 한 2, 3년 안에 온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연결을, 소통을, 교류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뇌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어떤 집단지성이 발달하고 새로운 발견할 수 있고 혁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뇌와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뇌과학자로서 흥미롭게 메타버스를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타버스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앞으로 2, 3년 후에 오게 될 세상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한 세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이 새로 오는 세상을 준비할 수 있고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고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내일 수업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떠한 것들을 새로 학습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AI 알고리즘, 인공지능도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가, 이걸 지금은 AI 알고리즘이 다 큐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의 뇌와 인간의 뇌를 읽어내려고 하는 AI 알고리즘과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우리가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하게 되는 공진화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미래에서는 사실 커뮤니티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여기 우리 내일 수업과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인데,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는요, 다른 뇌예요.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어딘가 책을 읽는 거,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 다 좋은데요, 처음 찾아보게 되는 계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줘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고 커뮤니티를 이룰 때 우리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나고 연결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 상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게요, 한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약 3,000년 전쯤에 인간의 뇌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는커녕 오히려 용적이 15%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사회적 뇌로서 진화하고 있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뇌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런 AI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쌓아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만 년 전 뇌와 지금의 뇌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 거의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2만 년 전 동굴 속에 살던 인류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는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자기결정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새로 배워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 성취감. 두 번째는 누군가의 내가 지시도 받지 않고 지배도 받지 않고, 그게 알고리즘이건 다른 사람이건 내가 자율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시킨 걸 하는 게 아니고 조종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율적으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보는 성취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연결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래 기술 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임 중독되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게임 중독인데 이런 메타버스가 오게 되면은 가상 세상 속에서만 살게 되면 이거 뇌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왜 아들이 게임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보면요, 실제 삶 속에서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시험 공부해야 되고, 엄마가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아빠가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선생님 시키는 거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갑자기 1등이 되고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를 보는 게 쉽나요? 공부는 너무 힘들죠. 등수 하나하나 오르는 게. 그러니까 성취감을 얻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되게 외로워하고 있고요. 근데 게임 속에 들어가면, 가상세계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레벨업되고 내 그 캐릭터가 잘하는 거 너무 금방 볼 수 있고, 나랑 똑같은 또래 친구들 만들어서 길들어 놀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를 가상세상 속에서 또는 게임 속에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으니까 중독이 되다시피 하는 거지, 게임 자체가 기술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본질이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위한 하루하루의 노력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가지고 계속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배워나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법이라고 했는데, 나를 찾는 법은 휘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이 수많은 인터액션과 연결 속에서 계속 많은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기술이 아무리 빨리 발전해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결국 그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 모두 어떤 미래가 올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다 보면 진짜 나를 알아갈 수 있다. 이걸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